삼국지 1편 도원의 피는 의 나관중 지음 이문열 평역 황건의 회오리 드디어 일다. 후한 중평 연호를 쓰던 저태 생각 깊은 선비들이 전부터 걱정해 오던 대로 태평도의 무리가 한꺼번에 들고 일어났다. 황로지약이라 하여 학술의 한 갈래, 특히 노자의 정치론을 그 가르침의 내용으로 하고 있었다. 그러나 한때에 이르면 도류들은 그런 가르침을 도외시한 채 실제로 신선을 구하고 영단을 만드는 방사들로 변해 노자는 대개 자신을 높이고 신비화시키는 데만 이용했다. 그러다가 후한 말에 이르러 세상이 어지러워지자 잡다한 민간신앙과 결합되어 도교로 발전하게 되는데 그 계통은 크게 두 갈래였다. 그 하나는 후한 순제 때 창시된 장릉의 오두미도였다. 장릉은 촉에 머물면서 공명산에서 도를 깨쳤다고 하는데 스스로 부서를 지어 사람의 병을 고치고 못된 귀신을 쫓는다고 백성을 홀리니 많은 백성들이 따랐다. 오두미도란 그가 입도자에게는 반드시 쌀 단말을 바치게 한 데서 비롯된 이름으로 적대적인 사람들은 그들을 미적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장릉은 아들 장형에게 자신의 도를 전하고 장형은 다시 아들 장로에게 전하여 한중 지방에서 세력을 떨쳤다. 다른 한 갈래는 바로 태평도였다. 장릉과 같은 시대의 낭야 사람으로 우길이란 도사가 있었다. 그는 스스로 신서 100여 권을 하늘로부터 얻었다 하여 태평청령도 또는 태평경이란 이름으로 가르침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그 내용은 주로 음양과 제의에 관한 것들이었다. 그러나 뿌리를 같이 하는 그런 가르침들이 처음부터 태평도란 이름으로 세상에 나타난 것은 거록, 사람, 장각에 의해서였다. 장각은 원래 학업을 닦아 벼슬길에 오르고자 하였으나 관리에 뽑히지 못하자 산으로 들어가 약초를 캐는 걸 생업으로 삼았다. 어느 날 우연히 산속에서 한 늙은이를 만났는데 눈은 푸른빛이 돌듯 맑고 얼굴은 어린아이처럼 홍조를 띠고 있었다. 손에 든 명아주 지팡이와 더불어 한눈에 여느 늙은이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생김새요 차림이었다. 장각이 저도 모르게 걸음을 멈추고 바라보자 노인이 문득 청아한 목소리로 그를 불렀다. 장각이 공손히 그 부름에 따르니 노인은 장각을 어떤 동굴로 데려가 책 3권을 내주며 일렀다. 이 책의 이름은 태평요술이라 한다. 네가 이 책을 얻게 된 것은 하늘의 뜻이려니와 너는 마땅히 이 책을 익혀 널리 고통받는 백성들을 구하라. 만약 딴 뜻을 품으면 반드시 화를 면치 못하리라. 이에 장각이 공손히 절을 올린 뒤 성명을 물었으나 노인은 다만 스스로를 남화노선이라고만 밝히고는 한 줄기 맑은 바람이 되어 사라져버렸다. 그때 장각이 얻은 천서가 바로 태평경이었다. 그 책을 주고받는 동안의 신비한 얘기는 아마도 장각이 산속을 헤매다 만난 어떤 방사로부터 태평경을 얻게 된 경위를
그럴듯하게 꾸민 것이리라. 그 뒤 장각은 그 태평경을 밤낮으로 읽어 부적으로 사람의 병을 고치는 법과 여러 가지 천재지변을 막는 법 등을 익히니 사람들은 그를 비를 부르고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도인으로 우러르게 되었다. 이에 힘을 얻은 장각은 스스로를 태평도인으로 일컫고 그 가르침을 태평도라 하여 널리 세상에 퍼뜨리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관리와 도적들에게 시달리고 잦은 천재지변과 질병에 고통당하는 백성들이 무리지어 그를 따르자 스스로를 대현양사로 높이고 500제자를 골라 더욱 널리 자기의 가르침을 전하게 되었다. 그 500제자는 모두 태평경의 가르침을 익힌 자들로 능히 부적 태운 물로 사람을 치료할 줄 알았다. 대개 종교적인 치료가 그렇듯이 부적을 태운 물로 사람의 병을 고친다는 것도 일종의 심리요법이었다. 의지할 곳 없는 백성들의 가슴에 여러 가지 사술로 믿음의 환상을 심어 거기에 의지의 질병을 극복할 정신력을 끌어냈다. 거기다가 설령 병이 낫지 않아도 그들을 의심할 수 없게 한 것은 그들이 미리 꾸며놓은 말의 농간이었다. 부적을 태운 물을 마시기 전에 믿는 마음이 없는 자는 그걸 마셔도 낫지 않는다는 방패막이를 해두고 또 함께 자기의 지은 죄를 회개하게 하며 그 회개에 대해서도 같은 말을 해둠으로써 병이 낫지 않아도 원망받지 않고 빠져나갈 길을 미리 터두었던 것이다. 그렇게 되니 자연 백성들은 태평도만 믿으면 병이 낫는다고 여겨 그들을 따르는 무리는 날로 늘어갔다. 남이 믿으니까 나도 믿는다는 식에서 남이 열심히니까 나는 더욱 열심히 하는 식으로 사이비 종교 집단에서 흔히 보이는 믿음과 열기의 상승 효과도 그런 그들의 세력이 한층 빠르고 널리 퍼져나가는 걸 도왔다. 그리하여 광화 6년의 대기근과 중평 원년의 대역질을 겪는 동안 태평도의 무리는 수십만에 이르게 되었다. 장각은 이에 다시 전국에 36방을 두고 각기 거수라는 우두머리를 세웠는데 방은 큰 것이 많여 교도를 거드렸고 작은 것도 6, 7천은 되었다. 푸른 하늘은 이미 죽었으니 마땅히 누른 하늘이 서리라. 때는 바로 갑자년 천하가 크게 길하리라 라는 자기들끼리 몰래 부르는 노래가 거리의 어린 아이들에게까지 공공연히 불려지게 된 것도 그 무렵이었다. 거기다가 또 장각은 교도들에게 집집마다 대문에 갑자라는 두 글자를 백토로 쓰게 하니 청, 예, 유, 서, 기, 형, 양, 연 8주는 집집마다 갑자 두 자가 대문에 쓰여지다시피 했다. 태평경을 전해준 노인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장각은 진작부터 품고 있던 딴 마음을 드디어 겉으로 드러낸 것이다. 무릇 얻기 힘든 것이 민심이다. 그런데 이제 민심이 이미 우리를 따르니 만약 이 기세를 타고 천하를 얻지 못한다면 어찌 애석한 일이 아니겠는가. 장각은 아우 장보와 장량에게 그렇게 속을 털어놓은 뒤 먼저 자신이 신임하는 마원의라는 자에게 금과 비단을 듬뿍 싣고 도성으로 떠나도록 했다. 그 금과 비단으로 십상시 가운데 하나인 봉서와 그 무리를 매수하여 일이 벌어지면 궁궐 안에서 호응케 할 작정이었다. 처음 한동안은 일이 순조롭게 풀려가는 것 같았다.
업성에 자리 잡은 마원의는 금과 비단을 풀어 탐욕스런 환관들의 환심을 사기에 성공했다. 이에 힘을 얻은 장각은 한편으로 수많은 누른 깃발을 만들게 하고 한편으로는 아끼는 제자 당주를 보내 봉서 등에게 직접 밀서를 내렸다. 난이 성공한 뒤 보답에 대한 약속과 아울러 거사할 날을 잡아 알린 편지였다. 그런데 그 마지막 고비에서 일은 어그러지고 말았다. 제자 당주가 마음이 변해 밀서와 함께 대평도 무리들의 별난 계획을 낱낱이 일러바친 것이었다. 이에 놀란 황제는 하황후의 오라비인 대장군 하진을 불러들여 별난을 막게 했다. 대장군 하진은 그날로 군사들을 풀어 마원의를 사로잡아 목베고 이어 봉서 등 그 일에 연루된 환관과 일당 1000여 명을 잡아 가두었다. 일은 이미 드러나 버렸다는 소문을 들은 장각은 그날로 군사를 일으켰다. 제자의 배반으로 원래 계획보다 한 달이나 앞당겨 반란에 들어간 것이었다. 중평 원년 2월이었다. 바야흐로 한 해 운수는 다 해가고 있다. 이제 큰 성인이 나셨으니 그대들은 모두 하늘의 뜻을 따라 태평성대를 누리도록 하라. 장각은 스스로를 천공장군으로 높이고 아우 장보는 지공장군, 장량은 인공장군이라 일컬었으며 그렇게 백성들을 충동했다. 그렇지 않아도 고단하고 서러움 받던 백성들이었다. 무거운 세금도 부족해 살껍질을 벗겨가듯 혹독한 수탈을 일삼는 벼슬하는 도둑들과 그들을 대항해 싸운다는 그럴듯한 명분날에 똑같은 수탈을 되풀이하는 산속의 도둑들에게 아울러 시달리고 겹치는 기근으로 고통당해온 백성들의 고단함과 서러움은 장각의 도당들이 보여주는 종교적 환상과 어우러지자 금세 광기와 분노로 변했다. 따라서 그것이 옳고 그름에 상관없이 단지 새로운 세상이 오리라는 기대만으로도 백성들은 쉽게 누른 수건을 머리에 두르고 따라 나서니 그 수는 무려 40~50만이나 되었다. 누른 수건은 누른 하늘이 새로이 열린다라는 그들의 믿음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그 때문에 보통 그 난리는 황건란이라 불리고 그들 도당도 황건적이라 불리게 되었다. 조정의 무능과 부패로 사기가 떨어질 대로 떨어지고 기강도 형편없이 문란한 지방의 관군들이 그런 황건적을 당해낼 리가 없었다. 싸움마다 패하느니 관군이요 올라오느니 급한 구조 요청이었다. 그대로 가다가는 한의 천하를 통째로 삼켜버릴 듯한 황건적의 기세였다. 이에 대장군 하진은 황제에게 상주하여 각 처의 방비를 엄히 하고 도적을 쳐 공을 세우라는 조명을 급히 내리게 하는 한편 정병을 보내 도적을 치게 했다. 각 처의 방비를 엄하게 한다 함은 황건적이 몰려오는 주군의 성을 수리하고 무기를 정비하는 것 외에 함곡, 대욕, 광성, 이궐, 환원, 선문, 맹진, 소평진 등 여러 관에 도위를 설치하여 황건적의 침입을 막게 한 것을 가리킨다. 또 정병을 보내 치게 했다 함은 경사를 지켜낸 날랜 군사에 역시 문무를 겸한 세 사람을 중장랑으로 뽑아 토벌을 맡긴 일이었다. 그 세 장수는 다름 아닌 유비의 스승 노식과 전 북지태수 황보숭 그리고 역시 전 효지태수 주준이었다. 국왕 및 여강 태수로서 남쪽 오랑캐의 모반을 진압한 노식은 물론
황보숭과 주준 또한 당대의 손꼽는 장제들이었다. 황보숭은 안정군 조나땅 사람으로 시설을 즐기면서도 말타기와 활쏘기를 게을리하지 않아 일찍부터 문무를 두루 갖춘 큰 그릇으로 기대를 모았다. 효렴에 천거되어 의랑에까지 올랐으나 당고의 화에 연루되어 북지태수로 밀려났다가 황걸난이 일기 몇 달 전에야 다시 도성에 불려 들어와 있었다. 황보숭은 좌중랑장이 되어 도적을 칠하는 대명을 받자 황제께 아뢰었다. 재주 없고 용렬한 신이 하해 같은 성은을 입어 대임을 맡게 되니 실로 몸둘 바를 모르겠사옵니다. 마땅히 늙은 목을 걸어 입은 성은에 만에 하나라도 갚고자 하나 사졸은 정강하지 못하고 마필이며 무구도 부족하여 마침내 폐하의 성녀를 덜어드리지 못할까 두렵사옵니다. 바라옵건대 폐하께서는 당금을 푸시어 널리 인재를 거두어 들이시고 중장전과 서원의 말을 내어 허술한 병기와 부족한 마피를 채울 수 있도록 하옵소서. 환관들에게 농락되어 앞뒤를 가리지 못하던 황제도 일이 그 지경에 이르니 그런 황보순의 진언을 따르지 않을 수 없었다. 이때 우중랑장 주준이 다시 아뢰었다. 신 또한 하해 같은 성총을 입어 삼군을 통솔하는 장렬에 오르게 되었으나 몸은 늙고 힘은 줄어 스스로 선봉이 되어 말을 닫게 하고 창칼을 휘두르기에는 적합하지 못합니다. 바라옵건대 폐하께서는 신 스스로 젊고 재주 있는 장수를 골라 선봉을 삼음을 윤허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주준의 자는 공위로 회계군 상우 땅 사람이었다. 일찍 군리로 출발했으나 교지 태수가 되어 그 땅을 휩쓸던 큰 도적 양룡의 무리를 소탕하여 널리 용명을 떨쳤다. 싸움에서는 셋 중에서 가장 경험이 많은 그의 청이고 보니 황제는 또한 기꺼이 윤허했다. 선봉을 정하는 것은 장수된 자가 마땅히 지녀야 할 대권이다. 새삼 논의할 필요조차 없으나 특히 그대가 청하는 바를 보니 의중의 인물이 따로 있는 듯하다. 그가 누구인가를 말하라. 신이 선봉으로 삼고자 하는 장수는 오군의 손견이란 자입니다. 무예와 용맹이 빼어난 데다 약간의 지략까지 갖추고 있어 가히 왕사의 앞머리에 세울 만한 장제입니다. 손견이라면 짐도 들은 적이 있는 이름이다. 회계의 요적 허창을 목뺀 그 청년 장수가 아닌가. 그렇사옵니다. 지금 합의에 승이 되어 그 성안에 머물러 있는 바 폐하께서 윤허하여 주신다면 그를 좌군 사마로 쓰고 싶사옵니다. 그가 합의성에 있다면 무슨 수로 기일을 넘기지 않고 불러 선봉에 세울 수 있겠느냐. 한번 폐하의 부르심을 받는다면 그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달려오는 인물이니 결코 왕사를 지체케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자 황보숭도 아뢰었다. 신에게도 한 사람을 데려가게 해 주시옵소서. 당인마저도 사졸로 뽑았음을 허락한 터에 황보중랑이 새삼 청하는 것을 보니 또한 예사인물은 아닌 듯하다. 누구를 쓰고자 하는가? 패국 조조입니다. 지금 의량으로 광록군에 속하고 있으나 가히 일군을 이끌 만한 장제입니다. 특히 그를 좌우에 두어 신의 재주 없고 늙음을 가리고자 하오니 윤허하여 주시옵소서. 전날 그의 매서운 상소문은 여러 번 읽은 적이 있으나 그토록 빼어난 장제인 줄은 몰랐도다. 조조에게 기도위를 제수하여
황보중랑의 마카에 속하게 하라. 황제는 그렇게 윤호한 뒤 묵묵히 있는 노식을 향했다. 노중랑은 달리 뽑아 좌우에 두고 싶은 인재가 없는가? 그 말에 송구스러운 얼굴로 입을 다물고 있던 북중랑자 노식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일찍 성총을 입어 묘당에 든 지 여러 해, 시중 상서를 거치면서도 도적의 화가 이 지경에 이르도록 버려두고 달리 무슨 청이 있을 수 있겠사옵니까? 말없이 나아가 시체를 말가죽에 싸서 돌아오는 일이 마땅하나 하문이 계시오니 아뢰겠사옵니다. 신에게는 원래 공손찬이라는 제자가 있어 선봉에 세울만 하옵니다. 하오나 그는 지금 요동 속국 장사로 나가 있어 변방을 비울 처지가 못 되오니 하남 원소로 대신하겠사옵니다. 원소는 이미 조정에 널리 알려진 터라 새삼 설명을 늘어놓지 않아도 되었다. 황제도 두말 없이 그 청을 윤호하니 원소는 중군 교위로 노식 밑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 무렵 조조는 한에 대한 마지막 충성을 불태우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벼슬길은 그리 순탄하지 못했다. 처음 낙양의 부도 위로 출발하면서 중상시의 건식에 아제비를 때려 죽인 일부터 그가 보여준 강직함과 과단성은 오래잖아 그를 환관들의 공적으로 만들고 말았다. 4년도 못 돼 돈구라는 작은 고을에 현령으로 쫓겨나는가 하면 이듬해에는 황후 송씨의 폐위 사건에 연루돼 아예 삭탈관직을 당했다. 황후의 일족으로 주살된 송기란 이가 조조의 종매부인 것이 벼슬길에서 쫓겨나게 된 표면상의 이유였지만 그 뒤에는 조조를 미워하는 환관들의 참소가 있었다. 기회 있을 때마다 황제에게 조조를 나쁘게 말해 오던 그들이라 그같이 좋은 기회를 놓칠 리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조조는 아무런 불평 없이 초땅으로 낙향해갔다. 그리고 한 야인으로 돌아가 옛날의 패거리와 어울리며 유유자적한 생활을 즐겼다. 뒷날 무선 황후로 높임을 받은 변씨를 첩으로 받아들인 것도 그 무렵이었다. 변씨는 낭야군 계양 사람으로 가세가 빈한하여 일찍 장기가 되었다가 자색이 뛰어나고 천성이 총명하여 조조의 사랑을 받게 되었다. 낙향한 지 오래잖아서 그녀에게 빠져든 조조는 마침내 천금으로 그녀를 사 첩으로 삼았다. 나중에 조조의 뒤를 잇게 되는 조비는 바로 그 변씨가 낳은 아들이었다. 어떻게 보면 그 낙향 시절은 활동적인 조조의 일생을 통해서 가장 평온했던 세월이었다. 그러나 조금만 유심히 살피면 겉으로는 철저한 무위의 세월로 보이는 그 시기야말로 조조에게는 뒷날의 웅비를 위한 중요한 준비기였다. 그의 기반이 되는 패국 일대의 인맥과 다시 한번 결속을 다질 계기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 전 몇 년의 벼슬살이 동안 조조와 패국 일대의 인걸들 사이는 하후돈과 조홍 빼고는 저절로 소원해지지 않을 수 없었다. 하후연을 비롯한 생가 쪽의 호걸들과 조인을 비롯한 양가 쪽의 호걸들, 그리고 허유, 이전, 악진 등 임협 시절의 패거리들은 조조가 험한 벼슬살이에 골몰해 있는 동안 차차 멀어져 갔는데 그 낙향으로 다시 옛날처럼 가깝게 된 것이다. 그러다가 3년 만에 조조는 다시 의랑으로 뽑히어 낙양으로 돌아갔다. 비록 광록훈 아래 문관에 지나지 않았지만 황제에게 직간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조가 전부터 얻고자 하던 자리였다. 날카로운 송곳은 주머니에 넣어도 끝이 빚어나오고
사향은 싸고 싸도 향내가 새듯 아무리 환관들이 가로막아도 한 또한 조절한 인재가 필요했다. 한 번 좌절을 맛본 벼슬살이였지만 다시 불려나온 조조의 기백과 충성은 3년 전과 조금도 다르지 않았다. 그 한 예가 다시 묘당에 든 즉시 조조가 올린 상소문이었다. 진번, 두무 등 전조 때부터 훌륭한 신하들이 당인으로 몰리어 화를 입은 것은 실로 부당하기 짝이 없는 일이옵니다. 당고의 화일에 조정은 간사한 자들만 가득하고 충성스러운 말을 하는 신하들은 사라져 이제는 나뭇잎이 오히려 가라앉고 돌멩이가 물에 뜨는 지경이 이르렀습니다. 엎드려 바라옵건대 폐하께서는 어지러운 조정의 기틀을 바로잡으시고 고조께서 이 나라를 세운 뜻을 잊지 마옵소서. 영창태수 조행이 당인을 변호하다가 황제의 노여움을 사 맞아 죽은 지 몇 해 되지 않은 때라 조조의 그 같은 상소는 목숨을 내건 것이나 다름없었다. 다행히 황제는 전처럼 노하지는 않았으나 그 같은 충성스러운 상소를 귀담아 들을 만큼 못되었다. 옳은 말이라 여기면서도 연일 술과 여자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자 조조는 이듬해 다시 상소문을 올렸다. 지금 나라의 기둥이라 할 삼공이 한결같이 힘있는 자의 위세에 눌려 정사를 바로 펴지 못하고 나라는 갈수록 어지러워지고 있사옵니다. 폐하께서는 귀한 국록을 먹으면서도 자기 할 바를 다하지 못하는 그들에게 죄를 물으시고 백성들의 소리를 귀담아 들으소서. 전보다 한층 매서운 상소였다. 황제도 그제서야 마지못해 조조의 상소를 듣는 채 했다. 탐관놀이를 다스리라는 명과 함께 백성들의 신망이 두터운 이들을 벼슬길로 불러들이는 등 몇 가지 형식적인 개혁을 꾀한 게 그랬다. 하지만 한은 이미 그 정도의 성의 없는 치료로 소생될 수 없을 만큼 깊고 무거운 병에 걸려 있었다. 황제의 명을 따라 일시 엄숙한 기풍이 조정에 이는 듯 했으나 곧 전보다 더 큰 부정과 부패가 뒤따랐다. 탐관놀이를 내쫓는다는 것은 새로운 탐관놀이에게 팔 벼슬자리를 만들기 위한 구실에 지나지 않게 되고만 셈이었다. 두 번에 걸친 자신의 상소가 무위로 돌아가자 조조도 드디어 입을 다물었다. 이미 말과 글로는 허물어져 내리는 한 제국을 바로잡을 길이 없다는 판단 아래 새로운 길을 찾기 시작한 게 아닌가 한다. 하지만 그때부터 조조의 가슴 속에는 또 다른 생각이 자라나기 시작했음도 부인할 길은 없다. 그걸 보여주는 것이 허자장을 찾아간 일이었다. 허자장은 당대에서 제일 간다는 소리를 들을 만큼 상을 잘 보는 사람이었다. 언젠가 교현도 그를 찾아가 보라고 권한 적이 있었고 뜻대로 되지 않은 세상이 답답하기도 해서 조조는 어느 날 허자장을 찾아갔다. 허자장은 조조의 상을 이모저모 뜯어보기만 할 뿐 종래 입을 열지 않다가 조조가 여러 번 재촉한 뒤에야 응했다. 당신은 치세에는 능신이 될 것이고 난세에는 간웅이 될 것이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 말에 대한 조조의 반응이었다. 난세의 간웅이란 꺼림칙한 단서가 붙어 있음에도 그는 껄껄 웃으며 크게 흡족해했다. 다시 말하자면 경우에 따라서는 한에 대한 충성을 철회할 수도 있다는 뜻을 솔직히 드러냈다고도 볼 수 있었다. 하지만 속마음이 그러하기에 그의 충성은 한층 뜨거운 것이 되었다.
오랫동안 전통적인 육아의 가르침에 젖어온 그에게는 난세의 간웅보다는 치세의 능신 쪽이 훨씬 마음에 드는 역할이었다. 그리하여 그 때문에 조조는 더욱 그 난세를 막는 일에 힘을 기울이게 되었다고 해도 그게 틀린 말은 아닐 것이다. 기도 위로 황보숭을 따라 출전하라는 명을 받았을 때도 조조의 마음은 그에 다르지 않았다. 자신이 끌어낼 수 있는 힘은 모조리 끌어내 황건란을 평정하는 데 쏟으리라는 결심뿐이었다. 그는 먼저 자기가 이끌게 될 군사들을 점고하고 기치와 복색을 모두 붉은색으로만 쓰게 했다. 자신도 한 벌 붉은 전포와 붉은 수술 달린 투구에다 불꽃 같은 털을 가진 말 한 피를 구하였다. 빼어나지 못한 용모를 돋보이게 하려는 뜻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붉은색의 강렬함으로 적과 우군의 안목을 한꺼번에 압도하려는 뜻이 더 많이 담긴 차림이었다. 그런 다음 조조는 이번에도 그를 따라온 하후돈과 조홍을 불렀다. 너희들은 당장 초현으로 내려가거라. 그곳에서 급히 할 일이 있다. 역시 조조를 따라 출전하려고 마음먹었던 조홍과 하후돈이 조조의 그 같은 말에 뜻밖이라는 눈길로 쳐다보았다. 물론 너희들의 뜻은 내가 잘 안다. 나도 너희들이 좌우에 있으면 든든할 것이다. 그러나 나를 호위하는 것보다 더 크고 무거운 일이 있다. 그게 무엇입니까? 조홍이 물었다. 의군을 일으키는 일이다. 가서 하후연, 조인, 악진, 이전, 허유 등에게 내 뜻을 전하고 의군을 일으켜라. 군자금은 아버님께서 대어주실 것이다. 도적을 치는 일이라면 나라에 관군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태여 사제를 털어가며 의군을 일으키라니요. 도적의 행세를 보니 이미 관군만으로 진압하기는 글렀다. 초야에 묻혀있는 의기 남아들이 함께 일어나지 않아서는 기세가 오를 대로 올라있는 도적을 깨칠 수가 없다. 그럼 의군을 모아 형님께 데려올까요? 아니, 반드시 나를 찾아올 필요는 없다. 가서 고향 땅만 지키면 된다. 만약 도적이 오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더라도 초현을 떠나지 마라. 하지만 조홍은 물론 하후돈도 조조의 뜻이 통 짐작이 가지 않는 모양이었다. 말없이 둘의 얘기를 듣고 있던 하후돈이 궁금한 듯 끼어들었다. 그거 참 이상하군요. 일껏 의군을 일으켜놓고 도적을 찾아 나서지는 말라니.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천리길을 달려가 의군을 일으킨단 말입니까? 그러자 한동안 무언가를 망설이던 조조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너희들이 한결같이 내 뜻을 짐작하지 못하니 말하겠다. 지금 천하는 황건란으로 들끓고 있으나 이는 사직에 지나지 않는다. 단언할 수는 없지만 더 험한 난세가 올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무엇보다 힘이 필요해진다. 하지만 국법은 사사로이 군사를 기르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우리가 사사로이 군사를 기를 수 있는 것은 오직 황건란을 핑계로 한 의군뿐이다. 나는 그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다. 어디다 어떻게 쓰게 될지는 모르지만 내게는 그 사사로운 힘이 머지않아 필요할 것 같은 예감이다. 관군은 내 힘이 못 된다. 이 뜻을 알겠느냐? 조조가 그렇게 말하자 둘도 대강은 그 뜻이 짐작되는 모양이었다. 알겠습니다. 곧 길을 떠날 채비를 하겠습니다. 둘은 목소리를 모아 그렇게 대답한 뒤 귀향을 서둘렀다. 조조와 같은 시기에 원소도 출전의 명을 받았다. 그 무렵 원소는 대장군 하진의 청을 이기지 못해 북군의 교위로 있었지만 그 벼슬보다는 낙양의 명사로서 더 알려져 있었다. 조조의 예상대로 노모의 병을 핑계로 복양의 장노릇을 그만두고 돌아온 원소는 그 뒤 더는 벼슬길로 나가려 들지 않았다.
오래자나 모친이 죽자 복을 핑계로 3년을 선비의 묘 곁에서 보낸 그는 이어 모친의 복을 벗기 바쁘게 입양 전에 죽은 양부의 복을 거슬러 입어 다시 3년을 보냈다. 그리고 모든 구실이 다 없어진 뒤에도 여전히 낙양의 자택에 눌러 앉아 벼슬 대신 사람 사귀는 데만 마음을 쏟았다. 마치 일생을 무위무관으로 마칠 작정인 것 같았다. 워낙 사세오공의 명가인데다 성격이 밝고 사람을 끄는 힘이 있어 널리 이름이 알려진 이가 아니면 만나주지 않아도 원소의 집 앞에는 수레가 끊어질 날이 없었다. 수레란 것이 이미 높고 귀한 지체를 나타내는 물건이고 보면 원소가 당대의 사람들로부터 받은 선망이 어느 정도였는지 짐작이 간다. 위로는 조정의 공경들로부터 아래로는 유협들이 이르기까지 세상에 조금이라도 이름을 얻고 있는 이치고 원소의 집을 드나들지 않은 자는 없다시피 했다. 그리고 개중에는 장맹탁, 하백구, 오자경 같은 장안의 호걸들은 물론 조조의 패거리인 허유도 들어있었다. 하지만 세상은 언제까지고 원소의 그 같은 처신을 허락하지 않았다. 벼슬은 마다하면서도 끊임없이 자신의 무리를 늘려가는 그에게 차차 의심을 품기 시작했는데 특히 그런 일에 민감한 것은 환관들이었다. 명문의 후예로서 황문을 경멸하고 천시하는 것이 몸에 밴 원소라 더욱 그랬을 수도 있다. 중상시인 조충 같은 자는 여러 동료들에게 드러내놓고 자신의 의심을 말했다. 원본초는 아비 할비를 등에 업고 앉아서 큰 이름을 얻고 있으면서도 조정의 부름을 듣지 않고 있다. 거기다가 널리 천하의 인재를 모으고 자기를 위해 죽어줄 선비를 기르니 그가 무얼 꾀하고 있는지 실로 모를 일이다. 대궐 깊이 들어앉은 내시들의 귀에까지 원소의 동태가 알려질 지경이니 한간에 떠도는 소문 또한 원소에게 유리할 리 없었다. 이를 듣다 못한 숙부 원외가 여러 차례 원소를 불러 꾸짖었다. 너는 내리는 벼슬도 받지 않고 별 실속도 없이 패거리를 모아 세상 사람들의 의심만 사고 있다. 도대체 무슨 짓이냐? 장차 우리 원가를 망하게 하려고 그러느냐? 썩고 무능한 조정에 깊이 실망하고 분개해 있으면서도 그 벼슬만은 내직 외직을 가리지 않고 받고 있는 종제 원술도 충고했다. 형님의 뜻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형님께서는 불의에 무리에 간함에 몸과 이름을 더럽히지 않고 홀로 깨끗한 힘을 길러 기울어져가는 한조를 바로잡고자 하시지만 뜻대로 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우선 힘을 기른다 해도 사사로이는 한계가 있습니다. 형님께서 1000명의 호거를 모으고 10,000명의 의사를 기른다 한들 남북군과 서원 팔교위에게나 미치겠습니까? 대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형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간신배들일수록 천자를 끼고 도는 법입니다. 형님께서 내세우는 대의가 아무리 크다 한들 지엄한 천자의 명을 거스를 수 있겠습니까? 범을 잡으려면 범굴로 들어가야 하고 간신배들을 쫓으려면 그들이 소굴로 삼고 있는 묘당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중상식 건석을 보십시오. 서원 팔교위 수천을 거느려도 아무런 의심을 받지 않고 갖은 탐욕을 다 부려도 누구도 거역하지 못하는데 형님은 실속 없는 교유만으로도 세상의 온갖 의심을 다 받고 있지 않습니까? 혈기가 지나치고 안목이 짧아 평소 경계하던 종제였지만 그 말에는 일리가 있었다. 거기다가 때맞추어 하진의 부름이 있었을 때
한 원술의 충고는 한층 설득력이 있었다. 하진의 출신이 비록 미천하나 황후의 오라버니이니 당금 환관의 바로를 억누를 수 있는 외척으로는 가장 힘이 있다 할 수 있습니다. 교위라도 주거든 받으십시오. 우선 세상 사람들의 의심을 면할 뿐만 아니라 잘 조련된 600의 사조를 거느리게 되는 자리입니다. 거기다가 저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할 일 없는 낭중에 지나지 않지만 머지않아 저도 그리로 들 겁니다. 그러면서 원술은 의미심장한 미소와 함께 자신의 칼자루를 툭툭 쳐 보였다. 몇 해 어지러운 조정에서 벼슬살이를 하는 동안 순진한 협기 대신으로 터득한 요령임에 분명했다. 원소도 그런 그의 뜻을 짐작하자 슬며시 마음이 움직였다. 거기다가 세상의 의심에도 어지간히 시달려온 터라 마지못해 월기교위로 하진의 막하에 들어갔다. 원래 낙양을 지키는 군대로는 남북 양군이 있었다. 남군은 위위가 통솔하며 궁궐을 지키는 것이 주된 임무였다. 위위 밑에는 위랑이 있어 각 전을 지켰는데 황제가 가장 신이 많은 친위대로서 위사는 대기 복미, 이천, 서기상의 대관이나 군공이 높은 양가의 자제 또는 효렴에 뽑힌 이나 부호의 아들들이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황제의 어가를 호위하는 부대는 우림군이라 불리며 남군의 꽃이라 할 수 있었다. 북군은 도성을 수비하고 치안을 유지하는 것을 임무로 삼았다. 한초에는 집구모 밑에 8교위를 두어 통솔했으나 후한에 들어서는 5교위와 성문교위로 나누어 통솔했다. 5교위는 둔기, 월기, 보병, 장수, 사성 등이었고 각기 700이 넘는 사조를 거느렸다. 그런데 후한 말에 이르러 환관들의 세력이 커지면서 환관들은 차차 자기들을 지켜줄 무력이 필요해졌다. 남북군은 모두 외정의 대신들 아래에 있어 천자를 끼고 있는 것만으로는 자신들의 신변이 안전할 수 없었던 까닭이었다. 이에 궁성 수비의 명목으로 새로이 만든 것이 서원 8교위였다. 상군교위, 중군교위, 하군교위, 전군교위, 좌군교위, 우군교위 등 8부로 그 당시에는 중상시 건석이 그들을 통솔했다. 득세를 하고 있는 환관들의 친위대격이니만큼 전에 있던 남북군과는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세력이 커져 나중에 이들을 진압하기 위해서는 지방의 군벌들을 불러들이지 않으면 안 될 정도까지 되었다. 원소가 황건적 토벌을 위한 출진 명령을 받은 것은 바로 그 북진군의 월기교위로 다시 벼슬길에 나간 지 얼마 되지 않아서였다. 그러나 자신이 당연히 선봉으로 천거되지 못하고 남을 대신해 들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자 원소는 크게 자존심이 상했다. 비록 환관 집안의 출신이라지만 조조는 전부터 그 재능을 아는 친구 사이이니 또 그렇다 쳐도 손견이나 공손찬 따위보다 뒤로 밀렸다는 것은 견딜 수가 없었다. 물론 원소도 손견이나 공손찬을 전혀 모르는 것은 아니었다. 손견에 대해서는 회계 허창의 난 때부터 그 이름을 들어왔고 공손찬 또한 근년에 들어와서는 낯선 이름이 아니었다. 공손찬이 처음 조정에 알려진 것은 요동 속국의 장사가 된 뒤의 일이었다. 누식의 문화를 떠나 요서로 돌아간 공손찬은 이듬해 효렴에 천거되어 낭관이 되었다가 곧 요동 속국의 장사를 제수받았다. 당시 요동은 장성 밖의 변방으로 오환과 선비 그리고 고구려 사이에 끼인 외로운 섬과도 같은 땅이었다.
웬만한 사람이면 겁부터 먼저 먹을 위험한 자리로 불과 수십 기만을 거느리고 장성을 나가 오랑캐가 출몰하는 땅 200리를 지나야 하는 부임길부터 목숨을 건 험로였다. 그러나 공손차는 조금도 두려운 기색 없이 떠났다. 과연 새를 나간 지 100리도 안 되어 수백 기의 선비족 기마대가 공격을 해왔다. 공손차는 일단 부근의 빈 정자로 종자들을 물린 뒤 분연히 말했다. 이제 우리가 달려나가 적을 치지 않고 여기서 기다린다면 다만 죽음이 있을 뿐이다. 그리고 스스로 창을 잡고 칼을 휘두르며 말을 달려나가 선비족 수십 명을 베어 죽이니 그 종자들도 함께 따라 죽기로 싸웠다. 이에 놀라 달아난 선비족은 그 뒤로는 공손찬을 두려워하여 다시는 변방을 노력하지 않았다. 그 뒤 공손찬은 잠시 탁현의 현령이 되어 유비의 뒤를 봐준 적이 있으나 양주의 도적의 일자 도독이 되어 유주의 기마대 3천을 이끌고 그를 진압하러 떠났다. 이때 도적들은 요소 오환을 부추겨 개를 빼앗고 우북평 및 요서의 속국들과 여러 현을 소란케 하고 있었다. 공손차는 그들을 토벌하는데 공이 커서 다시 기도 위로 올라갔으나 아직 도적들이 완전히 진정되지 않아 변방에 머무르고 있었다. 강남에서 손견이 거둔 성과를 훨씬 뛰어넘는 그의 전공이었다. 뒷날 그를 북방의 강자로 군림할 수 있게 하는 기반을 그때 이미 다져가고 있었던 셈이다. 그러나 원소에게는 손견도 공손찬도 출신이 미천하고 무식한 촌뜨기에 지나지 않았다. 10번 양보해서 생각해도 사람들 입에 떠들썩하게 오르내리는 그들의 성공조차 뚝심에 곁들인 행운으로만 보였다. 그런 그들에게 뒤진 것이 명문의 귀공자에게 어찌 쓰라림이 아니겠는가. 그제서야 원소는 허황된 꿈에 매달려 실속 없는 교유로 헛되이 보낸 세월을 후회했다. 그 8년 동안에 이름도 성도 없던 촌뜨기들이 자기를 앞질러 가버린 것이었다. 거기서 원소는 비장한 결의로 싸움에 나섰다. 그에게는 황건란이야말로 자신이 낭비해버린 세월을 한꺼번에 만회시켜줄 기회였다. 좌군 사마로서 중랑장 주준을 따라 황건적을 토벌하라는 명이 합의에 손견에게 이른 것은 낙양에 조신회의가 있고 이래가 지난 뒤였다. 일찍이 오군 일대에서는 이미 영명을 드날린 손견이었지만 조정의 대신들과 천자의 입에까지 오르내려져 특히 부름을 받게 된 데는 사실 주준과의 오랜 인연도 한 몫을 했다. 주준은 오군에 가까운 회계 사람으로 이미 허창부자의 모반 때부터 손견과 인연을 맺게 되었다. 자신이 모시던 태수 윤단이 허소에게 패해 죄를 입은 데 비해 의군을 모아 종군한 청년 장수 손견은 싸움마다 승리를 거두었기 때문이다. 그러다가 교지의 자사가 되어 도적 양룡을 토벌할 때 다시 손견을 불러 써서 그의 재략과 용력을 잘 아는 터였다. 사자가 이르렀을 때 손견은 마침 뒤뜰에서 이제 10살 난 맏아들 손책에 격검을 보아주고 있었다. 우위의 승에서 합의의 승으로 옮긴 지도 벌써 6년. 손견은 어느새 두 아들을 둔 30살의 어엿한 아비였다. 둘째 아들은 합의로 옮겨와 낳은 권이었다. 손권은 오부인이 꿈에 해를 보고 낳았다는 아이로 턱이 네모나고 입이 크며 눈동자에 푸른 기운이 섞여 있었다. 손견은 그런 둘째 아들의 상이 귀하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어쩐지 정은 큰아들 책에게만 쏠렸다. 손책 또한 그의 아비의 사랑을 받기에는 모자람이 없는 아이였다. 얼굴은 어머니를 닮아 수려했으나
근골은 손견의 아들답게 남달리 크고 굳세였다. 말하자면 매력과 위엄을 동시에 갖춘 용모로서 그를 보는 사람들은 정신을 못 차릴 만큼 까닭 모를 애정을 느끼면서도 함부로 팔을 뻗어 안을 수 없을 만큼 이상한 두려움을 함께 느꼈고, 개나 고양이까지 어린 그의 눈길 한 번에 꼬리를 사리고 숨을 정도였다. 하지만 손견이 무엇보다 더 아들 책을 사랑하게 된 것은 그의 총명이나 위엄보다 타고난 무죄였다. 겨우 걸음마를 옮기면서부터 병장기를 놀이개로 삼은 손책은 대여섯이 되면서부터 황계나 정보를 졸라 얻은 작은 창검과 활로 무예를 익히기 시작했다. 하지만 황계의 쇠채찍이나 정보의 철사모는 물론 한당의 대도와 조무의 쌍칼이 한 가지로 어린아이가 익히기에는 너무 무거운 무기들이어서 7살 때부터 손견이 직접 자신의 도법을 가르치고 있었다. 가르칠수록 놀라운 재주였다. 1년도 안 돼 막대기 하나만 들면 다 큰 가동들도 손책을 당해내지 못했고, 10살이 된 그 무렵에는 제법 창칼 깨나 만진다고 알려진 부중의 갑졸들조차도 손책을 상대로 진땀을 뺄 정도였다. 그런데 그날은 좀 이상했다. 내지르는 칼끝에도 힘이 들어있지 않았고, 배는 칼날에서도 바람 가르는 소리가 들려오지 않았다. 어딘가 딴 곳에 마음이 쏠린 듯 평소에는 한치를 벗어나지 않던 찌르기도 번번이 빗나갔다. 한동안 그런 아들을 바라보던 손견이 엄한 얼굴로 말했다. 칼을 거두어라. 그리고 이어 까닭없이 당황하여 특히 어린 그를 위해 만든 작고 가벼운 보도를 멈춘 아들에게 조용히 물었다. 무슨 일이냐? 어째서 정신을 딴 데 팔고 있느냐?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물음에 무언가를 잠시 망설이던 손책이 이윽고 또렷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실은 이제 필부의 칼은 그만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필부의 칼? 필부의 칼은 높은 이 앞에서 재주를 겨루는 칼이니 위로는 사람의 목을 베고 아래로는 간이나 폐부를 뚫습니다. 그러나 그 칼은 싸움딸개 발톱 같아서 한 번 숨이 끊어진 뒤에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게 됩니다. 한 번 숨이 끊어진 뒤에도 쓸모 있는 칼이 어디 있겠느냐? 제가 듣기에 왕자의 칼은 그걸 쓰던 이가 죽어도 그 빛이 사방에 빛나며 오래 세상을 평안케 한다 하였습니다. 어떤 칼이 그렇단 말이냐? 손견은 아들의 뜻이 어렴풋이 짐작이 가면서도 속을 떠보는 듯 계속해 물었다. 손책은 더욱 낭낭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지혜와 용기 있는 사람으로 칼끝을 삼고 청렴한 이로 칼날을 삼으며 어진 이로 칼등을 삼고 충직한 이로 칼몸을 삼고 호골스러운 이로 칼자루를 삼은 칼이 바로 그러하다 했습니다. 손견이 비록 무에 치우친 인물이라 하지만 어린 아들의 그 같은 총명이 기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난세에서 급한 것은 우선 자기 몸부터 가릴 수 있는 칼이라 생각하고 짐짓 엄하게, 제 한 몸도 지키지 못한다면 제왕의 칼이 무슨 소용이겠느냐? 힘줄과 뼈의 수고로움을 피하려는 궤변이다! 라며 꾸짖는데 황계가 급하게 뒤뜰로 들어섰다. 주공, 태수께서 부르십니다. 아침나절에 부중을 들렀을 때도 말이 없었는데 무슨 일이시오? 손견이 의아로운 얼굴로 물었다. 다행히 환건적이 하비 부근에는 나타나지 않아 군사를 점거하고 병장기를 닦게 하는 것으로 그날 일을 마치고 일찍 퇴청한 때문이었다. 도성에 부르심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황계는 평소와 변함없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도성에 부르심이라니? 좌군 사마로 황건적 토벌의 선봉이 되시라는 제명이라고 합니다. 어디 인물이 없어 멀리 합의에 손견을 불러들인단 말이오.
더구나 폐하께서 어떻게 이 손견이 있음을 알고 중랑장 죽은 장군이 표를 받으시고 폐하께서 윤허하셨다는 소문입니다. 오, 도종후께서. 그제서야 손견도 일의 경위를 알 것 같다. 도종후는 주준이 교지 양룡의 난을 진압한 공으로 받은 직위였다. 도성의 형편은 어떠한지 들은 게 있소? 지금 대장군 하진이 대임을 맡아 새 중랑장으로 하여 우선 삼로의 군사를 이끌고 적의 소고를 치게 하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도적을 치는데 장수 못지않게 필요한 게 군사들이요. 그래, 도대체 토벌군은 얼마나 일으켰다고 합디까? 자세한 것은 알 수 없으나 도성의 금군들과 따로 모집한 정병을 합쳐 5만은 된다고 합니다. 50만을 치는데 5만이라. 아무리 황건적이 보잘것없는 난군이라 해도 5만으로는 너무 부족하오. 손견은 그렇게 말하고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곧 황계에게 명했다. 지금 급히 정보, 한당, 조무를 찾아 함께 이리로 모이시오. 내 곧 태수를 만나고 오겠소. 그리고 급히 태수의 부중으로 달려갔다. 손견의 명을 받은 황계는 곧 사방에 사람을 놓아 이제는 완연히 손견의 사람이 된 그들 셋을 찾게 했다. 다행히 셋은 모두 멀리 있지는 않아. 한식경도 안 돼 황계는 그들과 함께 손견의 저택에서 손견을 기다릴 수 있었다. 손견은 저물 무렵에야 태수의 부중에서 돌아왔다. 지금 황공복은 즉시 의군을 모을 경문을 초하여 내 성문과 사람의 왕래가 빈번한 곳에 걸도록 하시오. 그리고 나머지 셋은 허창을 토벌할 때 이후로 나를 따라 지금 이 합의성에서까지 와 있는 용사들을 불러 모으시오. 손견은 방 안에 들어서기 바쁘게 그런 명을 내렸다. 다시 의군을 일으킬 심산이란 건 알 수 있었지만 얼른 그 까닭이 이해되지 않는 황계가 물었다. 조정에서 군사를 이끌고 오라는 부분이었습니까? 그건 아니오. 하지만 군사를 이끌고 가면 그게 요긴하게 쓰일 것이오. 그렇다면 왜 태수에게 군사를 빌리지 않았습니까? 의군을 일으키는 것은 번거로울 뿐만 아니라 자칫하면 기일에 대지 못해 대명을 어기게 될까 두렵습니다. 이번에는 정보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내가 이 합의의 관병을 빌려가면 성중이 텅 비게 되니 만약 도적이 그 틈을 노리면 어떻게 하겠소? 그래서 태수께는 약간의 병장기와 군량만 빌리기로 했소이다. 또 의군을 일으키는 일은 번거롭고 지체하기 쉬운 일이나 역시 서두르면 관병을 이끌고 가는 것에 비해 크게 늦어지지는 않을 것이요. 그렇지만 갑작스레 모아 조련도 안 된 군사들을 어떻게 기세가 오를 대로 오른 도적을 당하시겠습니까? 조련이 안 되기는 도적들도 마찬가지요. 오히려 우리에게는 대의와 명분이 있고 또 저 회계 이래로 수없는 싸움을 겪은 역전의 용사들이 300명이나 앞장서서 길을 틀 것인즉 무엇이 두렵겠소. 이번 황건의 무리는 지난번 허창, 허소 부자나 양룡, 공지의 무리와는 다르다고 들었습니다. 천자께서 직접 조신 회의에 납시어 삼로에 대군을 보내신 것도 이번이 처음이요. 장덕모는 너무 심려치 마시오. 다만 용사들을 재촉하고 밤을 낮삼아 대오를 짜 한 시각이라도 빨리 군사를 경사로 진발시키도록 힘써주면 되겠소. 손견은 그렇게 말하며 거듭 네 사람을 재촉했다. 이에 네 사람이 따르니 이튿날 날이 새기 바쁘게 네 성벽과 저잣거리에 의군을 모으는 경문이 나붙고 손견을 따르는 305군 자제들은 지원자가 나서는 대로 대와 오를 짜 진발을 서둘렀다. 손견의 영명이 워낙 높은 데다 제명에 기댄 모병이라. 합의 성중에 있는 장정들은 거의 한 사람도 없이 모여들다시피 했고 다시 전란으로 장사길이 막힌 떠돌이 등짐장수며 유민들까지 더해 하루 사이 모인 군사만 해도 1000명에 가까웠다. 거기다가 소문을 듣고 보내온 사, 회,
일대에 정병 500여 명이 이르니 손견은 명을 받은 지 사흘 만에 의군 1000여 명을 이끌고 주준을 찾아 떠날 수가 있었다. 급작스레 모은 군사라 하나 이미 손견을 따라 여러 번 전장을 누빈 오군 자제들로 골격을 이룬 데다 사회의 정병과 태수가 대준 병장기와 군량에 더해 그 어떤 관군에도 뒤지지 않을 만큼 정예한 의군이었다.